가끔가다 강의를 하면 그런 질문을 받긴 합니다. 정말 공자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인가요? 장자는요?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자나 장자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둘은 실제로 역사를 살았던 인물이고요. 이 둘이 살았던 시대를 춘추 전국이라고 흔히 말하죠.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이제 합쳐서 춘추 전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춘추 전국이 원래는 책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과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춘추 전국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딱 부러지게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춘추 시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전국 시대인지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사회에 있었죠. 이 주나라는 나라가 통제력을 잃고 주변에 있던 제후국들이 저마다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세력 다툼하는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요. 이 세력 다툼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아주 치열한 다툼으로 확대되는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는 경계선을 가지고 투닥투닥 거렸다면 전국 시대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 그래서 정말로 힘세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멸망하기까지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이어서 전국 시대는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죠. 그런 면에서 공자와 장자를 역사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자는 춘추 시대, 장자는 전국 시대를 살았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그들의 철학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역사적인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재밌게도 공자는 아주 세세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대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기록이 없어요. 일단 공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73까지 살았습니다. 노나라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날 산둥성 취푸시가 공자의 고향입니다. 사마천은 공자의 출생에 대해 늙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공자의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공자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50대 이후 공자가 관직을 얻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직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이른바 주유천하를 하며 남겼던 행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방랑을 하다가 한 이른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나죠. 공자는 말년에 시, 서를 정리하고 춘추를 썼고 주역을 어떤 풀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행적을 글로 남겼던 논어라는 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공자의 모습은 논어를 통해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장자의 경우는 뭐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사기의 노자 한비 열전이라는 글이 있고 여기에 아주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노자 한비 열전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노자와 한비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그냥 곁다리식으로 들어간 거죠. 짧으니까 이 문장을 그 기록되어 있는 전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몽 지역 사람으로 이름은 주이다. 장주는 한때 몽 지역의 온나무 동산의 관리였다.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그의 학문은 두루 여러 방면을 다루었으나
핵심은 노자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므로 10여만 자의 글을 남겼는데 대체로 우화이다. 어부, 도척, 거여편을 지어 공자의 무리를 비판하고 노자의 학술을 주장했다. 외루허, 항상자 따위는 모두 사실과 무관한 헛소리다. 그는 글과 이야기를 지어 세상 일을 논하는 것을 잘하였다. 이를 가지고 유가와 묵가를 공격하였다. 당시 빼어난 학자를 하더라도 그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제멋대로여서 제후나 대부에게 등용될 수 없었다. 초위왕이 장주가 빼어난 인물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과 많은 재물을 보내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장주가 웃으며 초나라 사신에게 말했다. 귀한 재물을 가져왔고 높은 재상 자리를 제안하는구려. 헌데 교제에 바치는 희생소를 보지 못했소. 여러 해 동안 잘 먹이고 비단 옷을 입혀서 태묘로 끌고 갑니다. 그때 혼자 나뒹구는 돼지를 바란들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나를 더럽히지 말고 썩 꺼지시오. 나는 이 지저분한 곳에서 멋대로 즐기며 살지언정 나라를 가진 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소.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오. 이게 장자에 관한 남아있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전부입니다. 뭐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별로 없죠. 일단 고향을 알 수 있고 본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장자의 본명은 장주. 그가 대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행적을 펼쳤는지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생물 연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해왕, 제선왕과 동시대라고 했죠. 이 기록의 근거에 맹자와 동시대 인물로 추정합니다. 맹자를 딱 펼치면 양해왕, 제선왕이 나오거든요. 공자보다 약 150년 뒤를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마천의 그 기록에 언급되어 있는 책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자와는 좀 다릅니다. 일단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마천은 10여 만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남아있는 장자는 그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루허, 항상자 같은 편은 장자 오늘날 보는 책에는 없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사마천 시대의 장자 가운데 일부가 추려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논어를 읽으면 공자의 아주 뭐랄까요 세세한 부분까지 좀 알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논어는 공자 행적을 아주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자에는 장자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를 열심히 읽어도 장자라는 책을 열심히 읽어도 이 책을 썼다라고 전해지는 장자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장자책 태반이 우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뭐 장자가 드문드문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장자의 행적 혹은 그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있긴 하죠. 그래서 과연 장자는 어떤 인물인가 늘 의문에 쌓여 있고 궁금하긴 합니다. 좀 재미있는 점인데 어떤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장자에서는 장자보다 공자가 더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장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장자에 남아있는 기록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햇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역시 장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제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장자를 펼쳐보면 뒤에 소개를 다시 하겠지만 장자 스스로는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지켜보고 나의 장례를 소박하게 치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자를 부르고 싶었던 당시에 군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장자도 군주를 만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정치에 뛰어들기는커녕 도리어 아주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죠.
앞에서 읽었던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초위왕의 신하들을 맞이했던 장자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금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재상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자는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장자 추수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듣기에 초나라에는 신구가 있는데 죽은 지 3,000년이나 되었다더군요. 왕께서는 그것을 헝겊에 싸서 상자에 넣고 묘당 위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지만 이 거북은 차라리 죽어서 뼈를 남긴 채 소중하게 받들어지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살아서 진흙 속을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까요? 두 대부는 대답했다. 그야 오히려 살아서 진흙 속을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 테죠.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어서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닐 테니까. 장자의 어떤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흙탕. 내가 살아가는 곳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해 보이지만 이 속에서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야지. 장자를 모시러 온 사신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공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는 장자와 비교할 때 크게 달랐던 인물이에요. 공자는 좀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장자는 아주 쉽게 내쫓았던 반면 공자는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제 공자의 태도에 자로 같은 제자들은 버럭 성을 내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재밌게도 지금 앞에서 보았던 장자를 초빙하러 왔던 이제 임금들은 아주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공자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뭐 재물을 얼만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불렀던 사람이 한 나라의 군주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이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한 명은 공산부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읽어보죠. 공산부료가 비읍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초빙하자 공자가 가려고 하였다. 자로가 화난 얼굴로 말하였다. 가실 곳이 없으면 그만두시지 하필 공산씨 같은 자에게 가신단 말씀입니까? 나를 부른 사람이라면 어찌 공연히 그렇겠는가? 나를 써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동쪽의 주나라의 도를 부흥시킬 것이다. 한편 피딜이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초미간을 하자 자로가 이번엔 말해요.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소 앞장서서 악을 행한 자에게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하셨습니다. 피딜이 중모에서 반란을 일으켰거늘 선생님께서 가려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라도 닳지 않음이 경고함 아니겠느냐. 물들여도 거머쥐지 않음이 힘 아니겠느냐. 내 어찌 그저 매달려만 있고 아무도 따먹지 않는 박과 같을 수 있겠느냐. 공자는 가고 싶었던 겁니다. 뭔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 보면 아마도 공자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 이게 부름에 응답하면 뭔가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공자가 절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이런 절박함과 달리 장자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자는 그런 공자의 태도야말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 그 사기 기록되어 있었던 말처럼 종묘 안으로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발을 옮기는 소 마냥 되게 어리석다며 공자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